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부산에 사는 여자입니다. 인생의 3분의 2쯤을 살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던 터라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네요. 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스치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때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제가 버틸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보아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꾸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게 어디라도 터놓아야지 화병이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고시 공부를 준비 중이었고 전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어요. 남편과는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났고 3번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천천히 알아가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뭐가 그리 급한지 결혼을 서둘렀고 저희 부모님도 그 바람에 결혼을 얼떨결에 시키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와서는 어느 날이 좋냐고 묻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부모님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 뜻을 들어줄 줄 알았던 부모님은 너무나 펄펄 뛰며 저를 말렸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제 20살인데 결혼이라니. 아직 남자친구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친구들하고 대학생활도 못 즐겼는데 딸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내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 결혼 안 할래. 너도 박서방 마음에 든다며? 그만하면 얼굴도 반반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니까 합격만 하면 미래도 탄탄할 거야. 알아보니까 집안도 돈 좀 있는 집안이더라. 젊어서 노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안정된 남자 만나면 그게 최고인 거야. 나이도 5살 차이면 딱 좋고 넌 나중에 검사 사모님 소리만 들으면 돼. 그때 돼서 엄마한테 고맙다고나 하지 마라. 나 고작 20살인데 졸업이라도 하던가 대학 생활은 즐기고 해도 되잖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번밖에 안 만나봤어. 그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이 가능해? 넌 언제 철들래? 지금 네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해? 아빠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그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줘서 우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집으로 시집 가면 자기들 집안 체면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시켜줄 거고 우리 집이 돈이 어디 있다고 네 대학을 보내주니. 지금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날 판국인데 회사부터 살려야지. 정희야, 효도하는 셈 치고 시집 가라. 분명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결혼식이 될 거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사랑 그런 거 별거 없더라. 네 아빠가 사업 잘 돼서 집에 돈 많이 가져오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회사가 위기야. 네가 우리 집 살려야 돼. 너도 아빠랑 엄마 덕분에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잖아. 이제 효도 한번 해야지. 엄마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는 말까지 했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게 더 싫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 사는 집 외동딸로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껍데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에 사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일 테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다행인 건지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꿈꿔온 이상형에 가까운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또 어린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습니다.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만나면 웃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했으니까요.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인데 살아왔던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시댁에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만 계신다는 집에 누군가의 기척 소리가 들려왔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잠에서 깬 듯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가 아빠라며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수 씨가 아빠라니요. 아버님, 어머님, 저 몰래 형님이나 서방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중수 씨 조카겠죠? 아이가 잠결에 아빠를 헷갈렸나 봐요. 왜 중수 씨를 보고 아빠라 하는 건지. 내 딸 맞아. 지금 5살이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시고 계셔. 이런 사정까지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때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이 자꾸 어머님 집에 가자는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은 했었어.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당신이 이 아이 안 맡아도 돼. 서류상으로만 엄마인 거지. 미영이는 우리 부모님이 맡아서 평생 키워주실 거야. 그러니 당신은 절대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사는 것도 우린 나가서 신혼집에서 살 거잖아. 이 애는 절대 우리 집 올 일 없어. 이렇게 된 거 다 말아마. 중수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실수로 아이를 가진 거야. 어느 날 애를 떡하니 데리고 왔는데 이미 친엄마는 참적하고 없어졌다지 뭐니. 중수가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는데 차마 우리 손녀딸인데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놓고 올 수 없었어. 그렇게 5년째 돌보고 있는데 너한테는 절대 손가게 안 하마. 그냥 중수랑 너랑 집 얻어서 따로 살고 우리 중수가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게 정인이가 내조만 잘해주면 된다. 난 그것 말고 바라는 거 없어. 착한 너에게 못된 짓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래 정이야. 결혼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 때문에 미룰 수는 없잖니. 그리고 정이 너네 집 사업도 지금 위기라는데 이참에 내일 당장 사돈 만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그러니 결혼만 미루지 말아주렴. 나도 체면이 있고 네 아버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파운 소리가 나오면 꽤 난처하실 게다.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할게. 꼭 검사돼서 당신 호강시켜주고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할게. 솔직히 결혼 생각 없었는데 부모님이 당신 한번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여서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어. 그런데 당신을 보자 한눈에 반했고 이런 감정은 처음 느꼈어. 나 정말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머리는 너무 복잡했어요. 제 인생이 이 순간의 선택에 결정되는 거였고 세 사람 모두 제 대답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이고 남편도 착했지만
아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됐고 파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냉정하게 심호흡을 하고 말을 하려는데 5살 아이가 제 치맛자락을 잡으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큰 눈망울로 절 올려다보는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채 작은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전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라고 안 하고 다시는 아빠라고 안 할게요. 우리 아빠랑 살아주면 안 돼요? 전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서 괜찮아요. 절대 나쁜 짓도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잘 들을게요. 우리 아빠랑 살아요. 어린 꼬마가 얼마나 많은 걸 눈치채고 겪었는지 도망이라도 갈까봐 치맛자락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고 오늘 처음 본 아이는 마치 마지막인 듯 제 다리를 힘껏 안아보고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고 곁에 있어줘야만 할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차마 입에서 파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의 얼굴이 자꾸 밟혀서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제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시부모님과 사진을 찍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큰소리치며 오더니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어쩐지 급하게 결혼을 밀어붙인다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결혼시켰는데 감히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달라고 하다니 참 뻔뻔도 해라. 당신들 돈만 많으면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몰아도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 딸이 남의 자식 키우면서 평생을 살 뻔했잖아요. 이거 엄연히 사기 아니야? 이 결혼 당장 물러. 사부인 진정하세요. 제 아들이 아이가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며느리한테 키우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도 한 번 한 적 없는 애예요. 단지 어렸을 때 실수 한 번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정희가 다 알고도 이 결혼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정희한테 잘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부인이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기쁜 날인데 이렇게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희 너 미쳤어? 이걸 다 알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니. 엄마한테 당장 달려와서 못하겠다고 물러야 할 판인데 이렇게 착해서는 내가 못 살아.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정희가 허락했다니 제가 한 가지 제안 하나 하죠. 정희 이름으로 된 빌딩 한 채 해주세요. 알아봤는데 한 채 정도는 주실 능력이 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이 결혼 무르고 싶어요. 아무리 정희에게 피해가 안 간다 해도 서류상으로 엄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크면 학부모 역할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다 이런 거 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고요. 이 조건으로 해주신다면 저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부인 정말 오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빌딩을 해달라니
그게 더 어이가 없네요. 회사 부도도 정의를 보고 막아준 겁니다. 정의가 마음이 고와서 그 보답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빌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희에게 화나신 건 알겠는데. 엄마는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걱정했고 큰돈이 필요했던 찰나 중매인에게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시부모님을 소개받았고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중매인을 통해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모른 척하고 결혼식 당일날 시부모님들을 일부러 난처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듣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절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섰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절 위로해줬고 결혼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끝났어요. 너무나 힘든 결혼식의 시작이었고 신혼집에 들어가 남편과 단둘이 신혼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기어이 아버님께 원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받고 더 이상 아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결국 친정과 연을 끊으며 살았고 간간히 아빠와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꼭 검사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고 드디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날 시댁 식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시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응급실로 오라는 전화가 왔고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시부모님이셨고 사고를 낸 피의자는 음주운전 만취 상태였다고 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경황이 없었는데 미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온 여자아이가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했고 사고 현장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만 차에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온갖 나쁜 상황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고 기분 좋게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끼면 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집에 있었다는 말에 그만 응급실 바닥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1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동안 이 아이가 저를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미안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가족들 모임에 제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거나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면서 저와 마주칠 일을 최소한 줄였다고 했어요. 그저 친구들이 좋은 나이라고만 생각했었고 늘 그런 일들이 일상인 줄만 알았어요. 그 덕분인지 다행히 미영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 상처는 오래갔고 옆에 있는 동안 미영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앞으로 미영이를 돌보겠다고 했고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하루는 미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들어가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날이 미영이가 절 엄마라고 부른 첫날이었습니다. 다음날 미영이와 쇼핑을 하러 갔고 속옷을 고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골랐어요. 남편의 걱정과 다르게 미영이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감사하게도 미영이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줬어요. 실은 미영이는 5살 절 처음 본 순간부터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 너무 미안했고 생각도 많고 마음 따뜻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앞으로 몰아서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해줄 테니 각오하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녀 사이가 됐어요. 미영이와 사이가 더 돈독해질수록 남편은 어리광을 부리며 질투를 했고 미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일도 승승장구 잘 되었고 사춘기도 없이 무탈하게 보낸 미영이도 성인이 되자 제 일을 찾아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와 가까이 지낼수록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았고 알게 모르게 남편과 거리가 생기던 찰나 결국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당신이 나랑 미영이를 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왜 당신 같지 않게 불법 돈거래를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 비리 부장검사가 웬 말이냐고. 당신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남편이 비리 검사라고 돈거래 했다면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 알긴 아는 거야?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서 절대 못 살아. 당장 빚쟁이들한테 도망도 쳐야 하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남편은 부장검사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퇴출을 당했고 비리로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나오자 집은 쫄딱 망했어요. 결국 이사를 가게 됐고 아무도 저희 부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빌라를 구해 남편과 살았어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더 좋은 건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 줄 궁금해하지 않았고 친구 덕분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누렸던 삶에서 벗어나오지 못했고 매일 허송세월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공부만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러 나가지 않았고 일하지 않는 남편 대신에 친구가 운영하는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법을 배우며 생활을 이어갔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미영이는 서울에서 내려왔고 무기력한 아빠에게 화가 난 나머지 사춘기도 없었고 반항 한번 하지 않았던 착하고 여린 미영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고 말았어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게 아빠 탓인데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몸 쓰는 일이 힘들면 변호사 일이라도 하면 되고 아빠 능력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엄마 친구분 남편이 고기 잡는 뱃일 하신다니 그거라도 도우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생선 손질하고 칼질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요? 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아빠가 빨리 기운 차려야죠.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는구나.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 한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 총구석에 와서 뭐 할 게 있겠어? 네 엄마 따라오긴 왔는데 난 오기 싫었어. 이곳에 오자는 사람이 돈을 벌든 해야지. 난 모른다. 나보고 고기를 잡으라니 그게 말이 되니? 난 죽어도 그런 짓 못해. 그리고 비리 부장검사 출신이란 말이 돌까봐 변호사 짓도 못하겠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 그럴 거면 여기 오지 마. 그럼 이렇게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아님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 엄마 힘들게 그만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려요.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보탤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 봐요. 미영이의 말이 남편을 움직였는지 다녀간 후로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어요. 술도 줄이고 친구의 남편을 따라 바다로 뱃일을 나갔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남편은 서툴렀지만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안 된다면서 고기 잡는 것도 몇 달 안 가서 뜸하게 일하더니 다시 술에 손을 댔고 고기를 잡고 돌아온 후면 항상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잘 나가던 부장검사였던 남편은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참을 수 없이 힘들어했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남편이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버티며 매일 살았어요. 남편은 조금씩 뱃일이 손에 익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날이 왔지만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잦았습니다. 또 술 먹고 안 들어왔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 잡아서 온 돈으로 술이 넘어가? 이제 미영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알뜰히 돈 모아도 모자를 파네. 매일 술 먹고 돈 날리고 당신이 언제까지 잘 나가던 부장 검사인지 알아? 빨리 꿈에서 깨라고. 현실을 좀 봐.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여자들 있는 술집 아니야? 이런데 당신이 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정말 매일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겹다. 미영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열심히 사는 거 안쓰럽지 않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런 곳에는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는 집안에 잘 나가는 가족도 없니?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나 하나쯤 자리 만들어줄 수 있잖아. 여기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뭐라도 하라고 몰아붙이기나 하고. 나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여기서 고기나 잡고 비린내 맡을 사람이 아니고 비웃지 말란 말이야. 언젠가는 내가 다시 올라갈 테니 두고 보라고. 이렇게 매일 술에 찌들어 있는데 안 비웃고 남아나? 자기 실수로 부장검사 자리도 내려놓고서는 아주 당당하다. 정말 뭘 잘했다고 매일 그렇게 술 타령이니? 그리고 그런 정신에 이제는 하다하다 여자를 만나고 싶니?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결국 바람까지 났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딸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무척 자랑을 했고 아직 6개월 정도 만났지만 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예비 사이와 내려오겠다는 통화 내용이었어요. 벌써 미영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비록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알뜰히 모은 돈을 결혼할 때 쓰라고 주기로 했어요. 주말에 찾아온다는 말을 했기에 전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수표로 찾아놨습니다. 드디어 미영이가 예비 사이와 내려왔고 닭까지는 못 잡아도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쯤 돼서야 일을 마치고 남편이 들어왔고 네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예비 사이는 시원시원하며 호탕하니 잘 웃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에 미영이도 반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가 무르익자 서랍에 있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려고 찾아보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돈 봉투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남편을 보자 더욱 의심이 갔고 남편이 숟가락을 입에 넣자 너무 얄미워 뺏었습니다. 당신 혹시 서랍에 넣어놓은 흰 봉투 못 봤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확인했는데 당신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우리 미영이 결혼에 보태라고 찾아놓은 돈인데 그 돈이 없어졌네? 그거 보이길래 배가 하도 낡아서 페인트 하는데 냈어. 결혼은 미영이랑 이서방이 스스로 하게 해야지. 우리가 도움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들 없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급한데 내가 먼저 썼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인간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페인트 칠 하는데 써. 자주 배 끌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귀한 그 돈을 바다에 뿌리니? 정말 하나뿐인 자식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해주지는 못하고 뺏어가기나 하고 당장 가져와. 이미 계약 끝내서 못 가져와. 그렇게 귀한 돈이었으면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말던가. 애초에 당신이 현금으로 찾아온 게 잘못됐어. 세상 좋아졌는데 계좌로 입금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당신이 멍청한 짓 해놓고 누구 탓을 내?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전 괜찮으니까 엄마 화내지 마요. 저번처럼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빠가 뭐든 결혼할 때 한 번은 사고 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가 아니니까. 엄마 마음이 어떤지 진심 다 봤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다 엄마 병날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엄마는 이제 쉬어요. 미영이는 어릴 때처럼 커서도 어른스럽고 똑똑했습니다. 전날부터 이런 한심한 꼴을 보여서 속이 말이 아니게 상했고 예비 사이는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 했고 혼자서 자신을 키우면서 현재는 지방에 있는 여자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네요. 좋은 집안의 반듯한 사회를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다투며 딸에게 갔습니다. 딸에게는 최대한 싸운 티를 안 내려고 밝게 웃었어요.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고 역으로 미영이와 예비 사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근사했고 드디어 딸이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사부인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만 치지 않게 마음이 노심초사했어요. 사부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무척 우아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총장이라서 그런가 싶었고 살짝 거리가 생기던 찰나 대화를 하다 고향이 같다는 공통된 주제가 나왔고 사부인과 급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여자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사부인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신경을 써야 해서 등에 식은땀이 나긴 했지만 사부인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부인은 어린 나이에 고향에서 살다 이사를 왔고 쭉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사별한 남편을 만나 예비 사이를 낳고 큰 사랑을 못 주고 당신의 공부만 하느라 매사 바빴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해온 건 신랑과 비슷했어요. 사부인께는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부장검사를 내려놓고 시골로 가서 살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제 입으로 남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게 유일한 집안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했고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에게 어릴 적 어느 곳에서 살았냐면서 묻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물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후배였어요. 하지만 사부인은 졸업도 하기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사부인이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때마침 예비사위가 회사에 전화가 와서 두 사람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갑자기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사부인의 가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민증을 발견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저와 미영이가 말릴 틈도 없이 일이 일어났고 사부인이 오기 전에 어서 제자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기이한 행동은 사부인이 오기 전에 마무리됐고 사부인이 예비사위와 다시 들어오자 남편은 삐딱하게 의자에 앉아 사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당황했고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사부인에게 예의 없이 굴었고 큰 소리로 사부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견례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정 씨, 그동안 잘 있으셨어요? 내가 예비사위한테 이름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 상견례에서 확신을 했네. 내 원수를 이 자리에서 다 만날 줄이야. 나 기억 안 나요? 그동안 꽁꽁 숨어서 아주 잘 살았나 봐.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반듯한 아들까지 뒀으니 말이야. 내가 검사 시절 당신을 한번 찾아보려고 수소문 해봤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사나 싶었는데 어디 숨었다가 이렇게 나타났어. 이게 몇십 년 만이야. 30년도 더 됐네. 이름이라도 바꾸고 살 줄 알았는데 이름은 그대로네. 나 기억 안 나? 여보, 지금 사부인한테 무슨 실례야. 죄송해요.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네요. 사부인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말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장검사까지 한 양반이 왜 이러나 몰라?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는 무슨? 김인정 씨, 당신이 이 사람한테 사과해야 해. 당신 친딸을 30년간 키워준 사람이야. 정이 너도 불쌍하지. 나 같은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남의 자식 키워놓은 거잖아. 그런데 이 결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인정의 아들이면 둘이 이분안매가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딨어? 인정이 네가 자식들 결혼을 파투 내는구나. 아무도 그 순간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술만 마시고 피식 웃기만 했고 사부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원망 섞인 말들만 늘어났어요. 상견례의 침묵을 깨는 건 사부인이었습니다. 설마 박중수가 오래전 내가 아는 그 박중수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민우야,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엄마가 정말 어렸을 때 지금의 네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 그때 고작 18살이었고 아이가 생긴 게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 도망치듯 가족들하고 고향을 벗어났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야? 맞다니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 가만 보니 이제 어릴 때 네 얼굴이 보인다.
나야 바다에 나가서 일하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됐는데 넌 그대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치듯 사라졌으면서 교육자가 됐단 말이지. 양심은 있니? 우리 엄마 아빠 평생을 미영이만 돌보고 제대로 효도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너 한 명 때문에 몇 인생이 다 망가진 줄 알아? 그래놓고 너란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란 말이지. 친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있어야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넌 그럴 처지가 못 되잖아. 당장 학교에 알릴 거야. 이봐 박준수 씨, 몇십 년이 지난 일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그렇게 과거를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미영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너에 대한 추억이 없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다시는 둘이 만날 생각 말아라.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미영이에 대한 지난 양육비는 받아야겠는데 30억 내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내 인생 미영이 집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어딜 내빼려고 해? 30억 안 내놓으면 당신 총장 자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려놓을 거야. 나 부장검사까지 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남편은 마치 결혼식 전에 친정 엄마가 자신의 집에 한 것처럼 사부인을 몰아붙였고 사부인과 예비 사위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자버렸네요. 상견례 이후 결혼은 당연히 취소됐고 미영이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30억은 아니지만 10억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현재는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함께 하길 원했고 친엄마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 미영이를 본 시댁에서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덕분에 정말 예쁘고 착한 딸을 얻은 건 사실이니까요.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혈연지간도 아니고 남이에요. 하지만 남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있고 그게 딸과 제 관계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항상 미안해하며 며느리 눈치를 보셨던 시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귀한 손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딸과 더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곁에 딸이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